공포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회자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나 사건을 다루며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선사하곤 합니다. 제가 길게 써드릴 공포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수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빌려 며칠간 머무르기로 했다. 그 펜션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곳으로 한적하고 고요한 분위기 때문에 번잡한 도심을 떠나 힐링을 즐기기에 딱 맞는 장소였다. 그런데 이곳은 또 다른 소문으로도 유명했는데 바로 오래된 도시 전설이 얽혀 있다는 것이었다. 첫날 밤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를 즐기고 나서 모두가 침대에 누웠다. 그때 수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 뒤쪽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시골 지역이라서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사람이 도적인 행동처럼 변해갔다. 수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대에서 내려와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을 열기 전 수지는 친구를 깨우려다 중단했다. 혹시나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면 괜히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어둠과 쌀쌀한 밤 공기만이 그녀를 반겼을 뿐이었다. 혼란스러워진 수지는 그냥 돌아서서 침대로 향하려 했지만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밤 동안 벌어진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수진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자 슬슬 불안해졌다. 그래서 오후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 소음의 정체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펜션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곳에는 예전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딸아이가 산속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그 후에 슬픔에 잠겨 펜션을 떠났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은 수진과 친구들은 조금 소름이 돋았지만 그래도 유령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이번엔 펜션 전체에서 들리는 발소리였다. 그것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방을 휘감았다. 침대에 누운 수지는 공포에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침대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듯했다. 혼비백산하여 친구들에게 소리쳤지만 그들은 모두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직 잠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마치 어떤 힘이 수진이 당하는 일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것만 같았다. 얼마 후 이윽고 소란이 멈췄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수진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친구들이 있는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제야 그녀의 비명을 듣고 친구들이 깨어났고 수진의 창백한 얼굴에 놀라 이유를 물었다. 다음 날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서둘러 펜션을 떠났다. 이후 친구들은 펜션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간직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일 이후 수지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어두운 밤이나 빈 집에 홀로 있을 때가 되면 말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가끔씩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장하여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든다. 수진의 경험담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분 탓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펜션이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폐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여름밤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직장인 민수는 아직 사무실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업무를 마친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지하철은 비교적 한산했다. 민수는 역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열차가 오기까지 10분이 남았다는 사실에 한숨을 내쉬며 긴 하루의 피로를 느꼈다. 민수는 플랫폼에 서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느낌이 이상하게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주변을 살폈으나 역에는 몇 사람들밖에 없었고 아무도 그를 주시하는 것 같지 않았다. 잠시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수는 자신을 주시하던 그 시선이 사라졌다고 느끼며 다시 스마트폰에 집중했다. 열차가 도착하자 민수는 무심코 객차에 올랐다.
내부는 대부분 빈 좌석들이 있었고 몇몇 늦은 귀갓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었다. 그는 편안한 자리를 찾아앉고 이어폰을 꺼내 끼웠다. 음악을 들으며 집까지의 남은 여정을 즐기려 했다. 그런데 그가 이어폰을 끼자마자 또다시 그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다. 민수는 재빨리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몇 자리 앞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이 민수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무뚝뚝한 얼굴에 빈틈없이 민수를 직시하는 그 시선에 민수는 당황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민수는 그저 불쾌한 느낌을 떨치려 노력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가슴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민수가 내려야 할 역이 가까워졌다. 민수는 짐을 챙기고 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성도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건가? 그는 가능성을 부정하려 했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남자가 그의 뒤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역에 내린 후 민수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여전히 민수를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민수는 겁이 났다. 사람들이 오가는 대로를 벗어나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민수는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발걸음을 더 재촉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민수의 속도를 따라잡아 다가왔다. 순간 민수는 그 골목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민수는 근처에 있던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기를 집어드는 순간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민수의 귓가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렇게 도망가나? 친구? 민수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몸을 돌렸고 그 남자는 빈틈없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난 그냥 민수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했지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남자는 갑자기 민수의 주머니 속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건네주며 이거 놓쳤군. 밤 늦은 길인데 조심하게 라며 행안이 사라졌다. 민수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의 등줄기로 서늘한 한기가 흘렀지만 그 상황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고요하게 끝났다. 결국 집에 도착한 민수는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밤 이후로 민수는 사람 많은 대로를 피해 잃은 귀가를 신조로 삼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날 밤의 차가운 시선과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곤 했다. 그 남자가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이상한 경험은 오래도록 민수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계절은 가을이었다.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날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 나왔다. 늦은 시간이라 지하철 또막차가 끊기기 직전이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왠지 모를 적막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길거리는 한산했고 매일 보던 가로등마저 어딘지 모르게 빛이 덜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역에 도착하니 마침 막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하철에 올라탔다. 그러나 지하철 안은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비어 있었고 유일하게 저쪽 끝에는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피곤했던 나는 그를 신경 쓰지 않고 문 쪽에 기대섰다. 지하철이 몇 정거장을 지나고 나는 졸음이 밀려왔다. 그런데 정신이 잠시 흐릿해지다가 다시 깨었을 때 그 남자가 나와 몇 발짝 떨어져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까 분명 저쪽 끝에 앉아 있었는데 언제 이리로 온 것일까? 나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그 순간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마지막 전철에서 내리세요. 나는 순간 혼란에 빠졌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장난이라기엔 타이밍이 너무도 절묘했다. 그 남자는 여전히 내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이상한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정거장은 더 가볼까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알림을 무시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나는 다음에 문이 열리자마자 얼른 내렸다.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떠나가는 동안 나는 방금의 상황을 되새겼다.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대체 누가 보낸 것일까? 역에서 집까지 가는 길, 나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문을 잠그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안방에 들어가 눕기 전 나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낯선 번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와 있었다. 고개 숙인 남자를 피했군요. 다행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 나는 더 이상 그 메시지에 답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같은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주로 내 일상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번호로부터의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는 그 일이 있었던 날을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외출할 때 문득 그날의 그 남자가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떠올리며 잠시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날의 정체는 여전히 나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